나쁜 글이란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 알 수는 있어도 재미가 없는 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쓴 글,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흉내낸 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쓴 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쓴 글, 읽어서 얻을 만한 내용이 없는 글, 곧 가치가 없는 글. 재주 있게 멋지게 썼구나 싶은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는 글이다.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새해 첫 방송이네요. 그죠? 오늘은 이호독 선생님이 쓰신 글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좋은 책도 남기셨던 분이죠. 오늘은 인스타그램에 예고한 대로 쓰기의 말을 보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이호독 선생님의 글도 쓰기의 말들 중에 발췌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쓰기의 말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글쓰기의 명인들, 작가들이 한 이야기들이 왼쪽 페이지에 적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은유 작가가 쓴 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아까도 올렸는데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뭐 일찍 떠오르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일요일에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리잖아요. 서점 소식. 이번 주는 뭐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번 주에 글쓰기 클럽이 있었어요. 서점에서. 글쓰기 클럽 한 달 동안 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티타임 가지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들, 뭐 궁금한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라디오 듣는 분들이랑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했어요. 쓰기에 대한 질문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본 삼행시 이따가 100일장 열 거니까 마음에 준비해 두셨다가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주세요. 선물로 컬처드 커피에서 콜드브루 협찬해 주셨고 카페 샌드박에서 샌드위치 교환권, 인색동물원 플레이조와 도레미파크 이용권,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에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라이징 썬팡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피오렌님 안녕하세요. 88주영88님 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수님 그다음에 199611210님 안녕하세요. 생일이 저랑 하루 차인가 봐요. 그다음에 김희은님 스펠님, 보라님, 올드북초님, 민정님, 교보광교님 안녕하세요. 바이 봄바람님 안녕하세요. 광교님 요즘 교보 매출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유가헌님 우와 유가헌이다. 유가헌님 안녕하세요. 그다음 돌핀님 비행제이님 그다음에 구자건님 모두 다 안녕하셨죠? 연지님 뎨뎨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아직도 가 계신가? 그다음에 배희정님, 에스더님, 서선영님, 신정현님, 더플라워 60님, 한민주님 안녕. 다들 잘 지내셨나 봐요.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피님 안녕하세요. 은유 작가님 팬이에요. 네, 저도 팬입니다. 팬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뎨뎨님, 저 리스본에서 돌아왔어요. 곧 서점 놀러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니지님 안녕.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안부도 전해주세요. 인사만 말고. 우리 이제 그래도 한 반년가량 가까이 같이 했는데 서로의 안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쓰기의 말들 하기로 했었죠? 박보검이 남자친구? 그래서 김현수 작가 책 읽었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럼 빨리 더 들여놔야 되겠는데 파도가 바다에
10일이라면 뭐 그거 읽었다면서요. 근데 저희 서점에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가 김현수 작가를 좋아해가지고 김현수 작가님 책이 다 있는데 그 책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여놔야겠다 이러다가 아니야 뭐 박보검이 책이 있는 거랑 우리 서점의 판매량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태주 시집도 몇 권 안 나갔고 쓰기의 말들은 아예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거든요. 언급된 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팔고 싶은 책은 쓰기의 말들이었는데 쓰기의 말들이 를 박보검이 효린의 민박에서 잠깐 읽다가 이렇게 졸았다면서요. 졸아서 그런지 오시는 손님들마다 이거 박보검이 읽던 책이다. 끝.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니 저 재밌는 책을 그러니까 쓰기의 말들이 표지가 좀 녹색인데다가 이렇게 타이포로 멋을 낸 표지여서 딱 박보검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는 순간 책을 읽은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저게 쓰기의 말들이다. 쓰기의 말들이네.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면을 챙겨봤는데 졸았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제이님 편들지 말아요. 제이님 보시면 프로필 사진이 박보검이잖아요. 박보검 엄청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세인가 볼까요? 최근에 서점에 들어온 책인데 과연 몇 세일 것인가? 그래도 11세나 팔렸네. 2년 반 동안 11세 팔린 걸로 되어 있네요. 더 팔렸어야 돼요. 박보검이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이번 주에 글쓰기 티타임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쓰기의 말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쓰기 티타임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글쓰기의 태도. 근데 그거보다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는 모여서 이제 같이 그래도 한 장면이라도 써보자. 제가 이제 글쓰기 티타임 오시면 연습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김현수 작가가 쓴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행복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행복했던 장면을 그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장면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더 잘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과제를 내주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8시 시작해도 뭐 11시, 11시 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쓰기의 말들은 추천만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해에 글쓰기에 대해서 마음먹은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리스본 라디오가 제가 라디오 방송 작가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성이 난삽했잖아요. 그래서 서점 라디오답게 이제 좀 책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적어도 한 주에 한 권씩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방송하시는 분 누구세요? 커피 라이크 캔님. 연남동에 오시면 서점 리스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서점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996-1210님, 저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아, 감사합니다. 제이님께서는 전 쓰기의 말들과 읽기의 말들을 같이 읽었는데 좋았어요. 네. 읽기의 말들은 박총님께서 쓰신 건데, 읽기의 말들도 담백하니 좋아요. 새해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읽기의 말들도 좋고, 그리고 난다에서 나오는 시리즈가 있어요. 독서 일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박연준 시인이랑 장석주 시인이 쓴 책도 좋고 강윤정 장으뜸 부부가 쓴 책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 시리즈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에 책 일기를 연재해 보라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저 진짜 서점 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저 지금 올해 책도 써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서선영님께서 전 보검이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이제 김현수 작가님 책도 얼른 들여놓겠습니다. 우와, 읽기의 말도 있군요. 네, 읽기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유 작가님의 책은 아니에요. 박연준 시인님 정말 좋아요. 난다 책도 좋고. 네, 엊그제 보니까 박연준 시인님 남편분이신 장석주님께서 새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연준 시인님이 엄청 좋아하시던데. 아내 박연준에게 이렇게 책 처음에 딱 써 있더라고요. 난 누가 써주나. 자, 그러면 이 쓰기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글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시면 올려주세요. 같이 이따가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팟캐스트에서 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책을 함부로 허락 없이 읽어주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남원에서 DM을 보내셨어요. 카페 사진이랑 같이 보내셨는데 언젠가 너로 인해 울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 이게 카페 이름인 거예요. 제 책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위반 아닌지 작가님 책을 이렇게 함부로 인용해도 되는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돼서 보냅니다. 라고 해서 봤는데 남원은 춘향이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도시라서 그런 제목으로 카페를 만들었고 어떤 소설책에서 카페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설책 아니고 에세이집이고요. 저희 책이고요. 불행히도 저작권이 제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제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저나 저희 출판사 쪽으로 얘기는 하고 내셨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왜냐하면 제가 뭐 나스메 소세키나 헤르만 헤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옛날에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 이제 저작권 다 풀렸죠.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잖아요. 살아있고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그래도 사랑이라는 카페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생겨가지고 친구들이 제가 그 당시에 파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로 많이 연락이 왔어요. 너 거기 가 있는 동안 집 앞에다 카페 공사 맡겼냐? 카페 낼 거냐? 심지어 그 카페에는 들어가면 커다란 칠판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들이 적혀 있었고 컵에도 적혀 있었어요. 머그컵에 종이컵에 다 책에 나오는 구절들이 적혀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제가 하는 카페인 줄 알았다고들 많이 하셨는데 없어졌어. 지금 짬뽕집으로 바뀌었어요. 슬픈 일입니다. 어쨌거나 저작권을 지키고 서로 존중해주는 행위는 꼭 필요해서 저희 서점에서도 책을 사진 찍어서 올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책의 표지는 괜찮은데요. 책의 내용을 찍어서 올리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찍고 계시길래 동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찍으시면 안 돼요. 그거 찍어서 잘못 올리시면 저작권 위반이에요. 걸려요. 소페라 강남님께서는 새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힌트 가능한가요? 네. 서점에 대한 책이에요. 서점 리스본이 배경이 되는 책이 될 겁니다. 작년에 서점 열고 얼마 안 돼서 계약했는데 2줄 썼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컵에도요? 네, 컵에 적혀 있었어요. 브리즈북스님 안녕하세요. 어제 다녀가셨죠? 반가웠습니다. 아홉개님 안녕하세요. 리틀구님도 안녕하세요. 그래도 사랑 오래전 잘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작가시군요. 예, 제가 그 작가입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인용문은 지금 저작권이 풀려 있거나 허락을 받고 쓰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읽어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의 글입니다. 매일 작업하지 않고 피아노나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톨스토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은유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요즘에 엉덩이로 글을 쓴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이제 은유 작가님도 글쓰기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대요. 그래, 알겠다. 글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엉덩이로 쓸 수 있냐?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적었어요. 본인은 연유 작가는 자유기고가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략 원고지 20회 내외를 날마다 썼대요. 사보에 많이 기고를 했고 그렇지 않은 날은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결국 원고료의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디오 작가로 살았기 때문에 라디오 작가는 매일매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원고지 20회 이상은 매일 썼죠. 원고지 20회가 아니라 라디오 작가들은 A4 용지로 거의 20회가량을 주 4회 정도는 써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라디오 생방 보통 4회, 많으면 5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2시간 분량을 쓰고 나머지 또 녹음할 거 2시간 분량을 쓰니까 하루 4시간 분량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A4 용지 20장가량 쓰는 날이 많아요.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단어를 굴리고 말을 굴리고 하는 기술이 좀 늘었던 것 같고, 은유 작가님도 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고, 또 라디오 작가를 처음 저는 했을 때 연예인들을 상대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DJ가 까칠하고 이러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저희 집이 강변북로를 타고 여의도에서 나와서 강변북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핸들 꺾어서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고 싶은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매일매일.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 다니기 힘든 날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픽스유란 책을 쓸 때 같이 공저자인 윤대현 교수님께서 대출은 나의 힘이라는 문장을 뽑아주셨는데 제가 나 라디오 그만둘까? 그러면은 대출을 더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곤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죽으면 대출도 필요 없죠. 대출 안 갚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책임감과 그 책임감이 만들어낸 일상이죠. 매일매일 써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은유 작가님은 원고료를 위해서 매일매일 썼다라는 얘기를 쓰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엉덩이로 글을 쓰느냐. 글쓰기에 투신할 최소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얘기를 썼어요. 일상의 구조조정을 하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드라마 보고 잠도 푹 자고 글쓰기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 둘 정도는 본인이 놔야 된다. 손에 다 쥐고는 새로운 걸 쥘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들을 잡을 때 어떤 호리병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도토리를 넣는데요. 원숭이들 도토리를 먹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걸 이렇게 놔두면 와가지고 도토리를 딱 집는 거예요. 병 안에 손을 쏙 넣어가지고 그걸 집어요. 그러면 주먹이 되잖아요. 넣을 때는 이렇게 갸름한데 그럼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병에서. 이 원숭이들은 어리석어서 손에 쥔 도토리를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병에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손에 쥔 것을 놔야 다른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글쓰기를 잘 하고 싶다면 일상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 잠을 덜 자던지 드라마를 덜 보던지 하면서 일상 속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미셸 드 몽테뉴. 실증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써라. 배고픈 문장이란 무엇일까? 은유 작가는 이 글에 대해서 단문 쓰기 이야기를 해요. 단문.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는 게 단문이죠. 단문 쓰기는 언제나 도래하는 고민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글쓰기에서 대부분 단문 쓰기를 강조한대요.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들한테도 단문을 써라. 문장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그 안에서 꼬여요. 문장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저도 이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로 한 편의 글을 한 번만 써봐라. 한 번만.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거다. 한 페이지만이라도 써봐요. 되게 어려워요. 수식어를 다 빼고 단문으로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나 어쩌고 저쩌고 다 빼고 했다, 그랬다, 어쨌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로 해서 쭉 쓰면 한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아, 왜 이렇게 짧게 글을 쓰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문장이 늘어지면 생각이 얽히니까 짧게 끊어치라고. 예,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끊어쳐라.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된 주어, 목적어, 동사로 된 기본 문장에 충실하라. 한 번만 해보세요. 단문을 쓰세요. 행간을 살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났는데 글쓰기 클럽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책 쓰는 작가가 됐냐면요. 처음에는 라디오 원고를 썼어요. 라디오 원고 중에 청춘국장이라고 해서 별밤에서 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45분짜리 라디오 드라마인데 그게 인기가 좀 좋았고 어느 날은 신하의 앤디랑 여자분이 누구였지? 핑클의 지니 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진이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둘이서 연기를 했는데 그거를 차 타고 가던 편집자가 들었는데 너무 슬프더래요. 너무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 라디오에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다시 듣기 서비스 이런 것도 있지 않았거든요.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와서 그걸 가지고 책을 냈죠. 라디오 원고로는 그렇게 해서 3권을 더 냈어요. 근데 뭐 대단한 반응이 있진 않았고 지금으로 치면 한 3세 정도씩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읽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책을 계속 낸다는 게 별론 것 같아. 나무에게 못할 짓인 것 같아. 종이가 아깝지 않은 책을 쓸 때까지는 멈추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연애 얘기를 길게 쓰면 너무 사생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하루에 2줄씩 썼어요. 2줄. 그에게 전화를 했다. 벨이 3번 울렸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그 다음날을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게 된 거예요. 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게 계속 한 1년 좀 안 되게 이어졌는데 어떤 편집자가 그걸 열심히 읽다가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다가 이제 스타카토 라디오라는 책을 내게 됐죠. 영어 문장은 딱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잘 쓸 수 있는데 그쵸? 우린 영어가 짧으니까 어렵네요. 글쓰기. 윤기영 작가님 어렵죠? 글쓰기는 20년을 했지만 아직도 제가 쓰고 있는 것이 글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글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그 단문으로 2문장만 딱 쓰고 나면은 중간에 행간이 살아나요. 그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바람이 훅 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유와 여운이 느껴져요. 그런 글쓰기를 오래 하다가 나온 게 이제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이 나왔을 때, 행간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문장과 문장이 자세하지 않고 툭툭 던지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행간이 살아나네? 이 작가 되게 특이하다? 이런 말을 지금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쓰는 게 장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간이 살아있는 게 장점인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문 쓰기를 많이 하면 문장력이 살아나요. 길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이 알아서 그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내용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논리력이 강해지거든요. 비행제이님 들을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네요. 아니라니까 맨날 맨날 써보면 다 돼요. 그래서 실증나는 문장, 늘어지는 문장보다는 배고픈 문장을 쓰라라는 얘기를 몽테뉴가 한 겁니다. 그래요? 너무 피곤해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적절한 장소에 찍힌 마침표만큼 심장을 강하게 꿰뚫는 무기는 없다. 여기에 은유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사랑에 비유했어요. 글 쓰다 보면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구질구질하고 구차해진다. 내가 아는 걸 다 설명하고 싶다. 감정을 다 쏟아내고 싶다. 그러다 보면 글이 안 끝난다. 그런데 반대로 읽는 사람이 되면 끝나지 않는 글이 고역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절한 자리에 마침표가 딱 찍힌 글이 얼마나 멋있나. 대화할 때도 그렇죠. 끝나지 않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말하다 보면 탄력받아갖고 말이 길어질 때는 있어요. 근데 글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글은 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침표를 어디에 찍을 것인가. 그래서 끝문장을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글쓰기 클럽 오래 해보면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숙제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좋은 하루였다. 이걸로 끝나는 글쓰기 클럽의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참 좋은 하루였다 빼도 되거든요. 뺄 수 있는 걸 최대한 빼요. 저는 다이어트는 포기했지만 다이어트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늙어갖고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못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도 간식부터 끊죠. 군것질부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된 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글쓰기 하면서 이 군더더기를 다 뺀 상태로 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하나씩 포인트로 장식을 넣어주면 아름다울 수 있는데 계속 장식을 하면 그야말로 투머치예요. 읽는 사람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게 마침표도 적당한 곳에 딱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글쓰기에는 어떤 것도 운 좋게 찾아오지 않는다. 글쓰기는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문장은 기나긴 수련의 결과이다. 그래요. 매일 계속 쓰다 보면 어느 날 글 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내가 이렇게 바꿨네? 괜찮은데? 와, 여기서 내가 이런 단어를 썼네? 요 단어 이렇게 바꿔볼까?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유혹하는 글쓰기란 책 제목 전 참 좋아하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정의 토로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 털어내는 거. 내 마음을 다 털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자기 마음 다 털어내고 맨날 나 만나면 막 속상한 것만 계속 쏟아내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심정을 다 토로하면
읽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루해서 못 읽어요. 안 읽으려고 해요. 매력적으로 써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매력적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내 글을 읽어줘. 내 글을 읽을 수 있게 할게. 그러려다 보니까 재밌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하는 거거든요. 글쓰기를 하는 것도 데이트를 하는 거랑 같아요. 상대가 알아듣나? 나에게 매력을 느끼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시면 더 좋은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9페이지에는 어떤 작가가 자기 책 리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거기에 내용이 훌륭하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분은 시를 쓰는 분이거나 적어도 매일 글 쓰는 분 같다고. 매일 글 쓰는 사람의 글 이 말이 무슨 훈장처럼 들렸다라고 했어요. 누가 본인은 이제 매일 글을 쓰다 보니 매일 글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유 작가의 책이 쓰기의 말들 전에 글쓰기의 최전선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강의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글쓰기 최전선에 퇴각당했다고. 그러면서 글 쓰던 때는 사실 생애 최악의 날들이었는데 일상도 정리되지 않고 매일 글에만 매달렸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매일 쓰는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쓴 글을 보고 매일 글 쓰는 사람의 글이네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제가 2001년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 제목이 이거였어요. 매일 쓰는 글이 진짜야. 매일 쓰지 않는 글은 가짜야 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쓰는 글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진짜로 향해 가는 길은 매일 쓰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지었던 제목입니다. 뭐 거창하게 말하려니까 여가 꼬이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성복 시인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신기한 것들에 한눈을 팔지 말고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세요. 글을 쓰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쓰기는 그냥 주변에 소재가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보는 행위. 그게 필요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다니는 거는 하수라고들 하죠. 그리고 해밍웨이 얘기도 나와요. 해밍웨이의 작가 수업 중에 나오는 얘기래요. 해밍웨이가 그의 문화생이었던 사무엘슨이랑 대화를 나눈 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무엘슨이 말하는 거예요. 제 가장 큰 문제는 근사한 단어들을 지나치게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해밍웨이가 대답해요.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소박한 낱말이 언제나 최선이라네. 저는 진심은 화려한 말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조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모 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런 말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 속에 진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화려하게 수식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간절한 순간에 뭐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써요. 그냥 사랑해 이거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말로 진심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1996-1210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해밍웨이 그 부분 쓰기의 말들 사시고요. 115페이지 읽으시면 됩니다. 115페이지예요. 제 가장 큰 문제는 근사한 단어들을 지나치게 많이 쓰려고 했던 일 같아요.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소박한 낱말이
언제나 최선이라네 라고 말했대요. 1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정말로 사서 읽으세요, 여러분. 이 책은 사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상파와 달라서 이게 좋네요. 지상파에서는 사서 보세요 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3천만 원짜리 경고가 날라오는데 여기서는 막 얘기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나쁜 글이란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 알 수는 있어도 재미가 없는 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쓴 글.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 정말 많아요. 제가 글쓰기 클럽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글을 쓰려면 왜 이 글을 쓰는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쓰는 거는 그냥 막 써도 돼요. 저는 일기장에 막 써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기에 누구 쓰고 싶잖아요. 근데 욕은 영어로 써요. 진짜 웃기죠. 욕을 한국 말로는 못 쓰겠어요. 그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써요. 그거는 영어로 되게 길게 쓴 적 있어요. 막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막 문장도 안 되는데 막 쓴 적이 있는데 음, 왜 쓰는지를 정해놓고 써야죠. 일기장이 아닌 곳에 쓰는 글들은 이 글을 왜 쓰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쓰는 게 좋아요. 무엇을 써야지, 왜 써야지.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글은 좋은 글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읽는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버릇을 갖는 거는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알 수는 있어도 재미가 없는 글. 이 재미라는 거는 막 지난번에 읽어드린 뭐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처럼 너무 재밌게 글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모두가 위트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위트나 유머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읽는 재미가 있는 글은 또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는 뭐 진지함일 수도 있고 유머일 수도 있고 사랑스러움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캐릭터가 있거나 그거마저 없는 글은 재미가 없죠. 읽는 사람이 그런 글을 길게 쓰면 정말 나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쓴 글. 이건 쓰나 마나 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흉내낸 글. 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에 유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창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창작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창조의 방해꾼일걸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는 후배가 뭘 하는데 샘플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책을 만들려고 하면 책에 대한 샘플부터 갖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좀 섭섭해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싶지 세상에 있는 걸 또 하나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이런 거 갖다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쓴 글. 읽어서 얻을 만한 내용이 없는 글. 곧 가치가 없는 글. 그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쓰라는 게 이호덕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주 있게 멋지게 썼구나 싶은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는 글이다. 그죠? 아까 해밍웨이가 115페이지에서 한 얘기처럼 소박한 낱말이 언제나 최선이라네. 멋지게 쓰는 것보다는 진심이 느껴지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외에도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읽기도 되게 잘 읽히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담백하게 써내려 갈 수 있는 이 내공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매일 쓰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내공이거든요.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아주 담백한 글이에요.
현미밥 같달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 또 튀길까 봐 걱정되니까 빨리 할게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음, 구루마님, 사실에 기반하거나 사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글을 쓸 때 취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가로 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서 보통 어떻게 취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정보, 사실들을 글 속에 잘 녹아내릴 수 있게 했던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요. 일단 제가 그동안 썼던 책에는 그다지 취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딱 두 권 있었어요. 하나는 스타일리시 싱글 여행이라고, 이거는 절판돼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없는데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일본 소설에 나오는 지역들을 여행해서 그 이야기를 적은 거였어요. 주로 이제 하루키 소설이 많았고, 이거는 2007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일본 소설이 당시에 막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본 소설을 좋아해서 썼던 거였는데, 이것도 그렇고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모으죠. 자료를 많이 모으고 그 중에서 핵심 자료를 정해요. 그래서 그 핵심 자료를 다 뜯어서 분철해가지고 필요한,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걸 비슷하죠. 뭐 보고서 쓸 때 하는 거랑 그렇게 해서 시기별, 장소별로 다 모아가지고 파리도 역시 떠났죠. 그래서 가서 똑같아요. 그냥 책 보고 인터넷 보고 자료를 분류해서 생각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봅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발로 뛰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의 뼈대를 세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책으로 보고 인터넷도 찾고 자료 분류해서 뼈대 세우고 발로 뛰고, 그런데 부족한 거는 다시 또 책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료를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료를 우겨 넣으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많이 갖고 있지만 쓸 자료를 거기서 선별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내 몸 안에 녹아들게 한 다음에 글에는 쓰지 않아요. 대신에 어, 사실이 글 속에 잘 녹아내릴 수 있게끔 제가 여기에 있는 사실들을 체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녹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저 같은 경우는 김한기 선생님이나 김양한 선생님에게 이입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리스본 삼행시 100일장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글쓰기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걸 이용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삼행시 말고라도 짧은 글짓기도 내드릴게요. 리스본이 들어간 짧은 글짓기 같이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각자 듣는 끝곡.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멀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 루시드 폴의 오 사랑. 오늘 제주도에 있는 아베크 사장님 생일이라고 해서 정한 거고요. 오 사랑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어 주었어요. 사랑방 할 때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 사랑 이렇게 지어 줬어요. 오 사랑 좋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사진 배울 때 선생님이 하나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필름 한 롤을 찍어오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녹사평, 지금의 녹사평이 아니라 옛날의 녹사평, 사람들 없을 때, 그때 거기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찍었던 장면들은 허물어져 가지만 오래되었고 다정해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고,
이 가사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어쩜 이렇게 담백하죠?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이 중에 어디 화려한 소식이 있습니까? 말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가 볼 수 없어도 나는 꽃밭을 일구네. 꽃밭을 일구네. 그죠? 그다지 대단한 수식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가을은 저물고 이런 게 단문이에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이렇게 돼서 복문이 된 거죠. 가을은 저물었다. 겨울이 찾아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눈발은 몰아치고 세상을 삼킬 듯. 이 미약한 햇빛조차 날 버려도 저 멀리 봄이 사는 곳, 오 사랑. 이런 담백한 단어들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멋있죠. 루시드 폴 책도 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마종규 시인이랑 냈던 서간집이에요. 아주 사적인 긴 만남, 사이 거리만큼 그리운 이런 시심이 있고 담백한 문장이 있는 루시드 폴의 노래를 오늘 밤에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담백하게 글 쓰는 것, 단문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말만 들어있는 글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도 글쓰기와 비슷한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해지면 진심에서 멀어지고 혼란도 만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심은 단순한 말로 오는 게 아닐까. 2019년 첫 방송을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우리가 쓰는 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도 오늘 우리가 끝곡으로 들을 노래처럼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쓰기의 말들처럼 담백하지만 낭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있어주셔서 고마웠고요.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만나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즈.